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한국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아는 그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발이 또 이 땅에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며 또 내일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그 강의의 그러한 목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현재 당면한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데, 그 한국교회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과제를 짚어보려면 최소한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 그리고 또 세계 교회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세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연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과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반면에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도외시된 채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고립되었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어설프게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다 살핀 후에 자기의 입장을 세우는 것과 오직 일방적인 어떠한 약간의 정보 조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견해를 가지고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 특별히 한국교회가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종교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주제들도 있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본질과의 차이점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귀착점이 이제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제 귀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러한 그 목표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적어도 이러한 내면적인 그러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역사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가 종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무병장수와 안녕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그런 성공과 안녕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은 기독교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정의의 어떤 균형적인 전인격적인 요소들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종교화되고 그리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서 이제 그 주류의 어떤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지성의 역할을 배제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 1억, 제가 이제 좀 간이 작아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 해봐라 저런 일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판단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의 판단하에서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자기의 판단하에서 주체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는 하지만 그 투자처나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맞을 거야.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모이니까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지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판단을 중지시킨 채로 어떤 숫자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대형교회 목사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규모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이 경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중 부정과 이중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피와 동화를 도피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 듣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세상으로부터 둘 다 듣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성경만 읽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기독교 지성 개발의 핵심이 바로 이 이중 듣기,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듣고 세상으로부터 듣고 이 이중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겸손한 경외심을 품고 이해하려는 간절함과 우리가 깨달은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비판적인 경각심과 이해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나 꼭 믿거나 따를 결심을 가질 필요는 없이 연민을 품고 복음이 세상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중 부정과 이중 듣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또 목회자들, 이 강의도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13장,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이고 많은 인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할 터인데 그런 때인데 이때에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갈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 중에 시세를 알고 통솔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200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솔하다라고 하는 것은 RPM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입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아는 그러한 200여 명의 그 입술에 말하는 방향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역대상 12장 32절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를 알고 현재 세계가 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놓여진 정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본적으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를 우리가 편집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정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넘치죠. 제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는다면 엄청난 정보가 또 인터넷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쳐면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지만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2020년에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때의 4월 한 두 달쯤 후에 4월 17일부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강의에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20세기의 그러한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1910년대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팬데믹도 엄청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2차 세계대전이나 68혁명이나 같은 사회적 대변혁기에 인류가 어떻게 적응해 왔고 대처해 왔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2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번 강의는 그것에 대한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2년 전에는 모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향후 10년간, 적어도 10년 이상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세계교회와 또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모르는 길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그러한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공부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편집자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I think we need editorial oversight now more than ever.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편집적인 그러한 그 관점,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르네상스기의 미술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파스칼과 같은 사람들도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참으로 이제 엄청난 그러한 그 사람이었는데,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백과사전적인 그러한 천재라고 할까요? 백과사전적인 그런 인물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두루 아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형의 천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백과사전적 인물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목하는 것은 꼭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는 세상에 많이 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편집해내느냐, 그 사람이 새로운 유형의 천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나의 방향을 이끌어내고 그 방향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전망해 나가는, 그 시대를 앞서고 나가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필요한데, 그러한 능력을 에디토리얼 오버사이트다라고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했고, 이 시대의 천재야말로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편집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절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교회를 천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려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인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망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제 나름대로 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본론적으로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알려졌다고 그랬는데 향후 10년 동안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적어도 2020년대, 어쩌면 2030년대 세계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겪은 팬데믹은 아니지만은 코비드 19이라고 명명이 되어진 이 팬데믹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전 세계의 상황이 중계되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팬데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인류에 남긴 그러한 숙제라고 할까요? 과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중에서 연대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 지구 안에 인간, 기후, 생물, 이런 모든 환경,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 안전에, 그러니까는 지구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과 동물들과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안전과 그런 운명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만큼 실감하고 있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옛날 같으면 그런 어떤 뭐 유행하는 팬데믹 같은 것이 있다,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또 인적 교류를 통제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아무리 잘해도 가장 발전에 뒤져 있는 그러한 헤일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국가들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의 그 안전의 상태가 선진국의 안전의 상태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공공의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공동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한 팬데믹적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백신을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 백신을 개발도상국가에도 나누어줘서 그들도 함께 백신을 맞고 함께 이 팬데믹적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연결이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약한 고리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그 사슬이라고 하는 쇠사슬이 있죠. 사슬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고리들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고리 하나가 부패하고 또 이렇게 부식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그 쇠사슬은 의미 없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약한 고리가 어느 나라인가,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남미나 또 이러한 그 최빈국들이 오늘 의미로 보면은 약한 고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 안에서도 이제 노숙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의 가정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약한 고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런 홈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피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위생적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통해서 부잣집 사람들도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전염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약한 고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G0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G0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향후 적어도 한 10년 동안 G1을 놓고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기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그러한 어떤 약점들 때문에 G1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계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G21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서 한 2, 3년 만에 극복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세계 리더십이 붕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트럼프 체제 하에서 세계의 그러한 그 어떤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가서는 스트롱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채워져서 그들 중에서 아무도 특별히 이제 그 시대 그나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넉넉한 그 품으로 세계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제 메르켈도 은퇴를 하고 미국은 좀 바뀌긴 했지만 너무 또 유력한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G1 또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국가의 출현은 아직까지 경쟁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G2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구조가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경제력에 있는데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 경제력을 100이라고 놓으면 중국은 경제력이 31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의 경제력이 100이라면 중국의 경제력이 70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4 정도이고 또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그러한 그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 8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국을 100이라고 놓으면 한국은 8, 그러니까 중국은 70까지 따라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미국과 중국의 그 GDP의 그 규모가 같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특별히 미국과 중국의 그런 GDP가 같아지는 그런 시기를 202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년 남은 것이 아니라 3년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떠한 그 문제가 있냐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도력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전 세계의 지도력을 놓고 그 G2 국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현재 그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브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만 그것은 좀 다른 요소가 이게 이제 돌출된 그런 부분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세계의 G2 국가가 가장 각축을 벌이는 그런 나라는 이제 브라질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면 트럼프의 미국 고립주의의 틈을 타고서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말미암아서 연대를 무너뜨리고서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시진핑이 이제 그 중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상파울로의 그 주지사가 주앙 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진핑과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노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산 백신을 상파울로에 공장을 짓고 전 브라질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놔주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침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브라질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볼소나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 볼소나로 대통령은 나야.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런 어떤 합의를 무산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보다 G2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브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한반도도 그 다음에 어떤 경쟁의 그런 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정치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G1, G2 국가들에 대한 어떤 편향성이라고 할까요? 어느 나라를 더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차가 첨예하고 갈라짐으로써 또 분열이 야기되어지는 그러한 그 현실 가운데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G2 국가가 경쟁을 통해서 G1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G1 국가가 되기에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0로 나가는 거야.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G1이 아니라 다자 간의 협력 체제를 다시 한번 구축을 해서 특별히 이제 한두 개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세계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느냐.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의 단합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자주의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정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은 됐다. 그 다음에 외교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별개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의 국가들은 특별히 국가적 과제에 있어서 동일한 그 과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극점 사회로 우리가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격차 사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 격차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극점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의 그러한 선진국들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격차 사회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할 수 없는 극점 사회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이미 그러한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차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부유층과 또 극빈층의 그러한 양극화가 심화되다 못해서 이제 극점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그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극점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메리칸 드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중산층을 재건할 것인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노믹스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산층이 평안하면 모두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70년대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 세계에서 가장 두껍고 아주 안전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몇 년 이제 10여 년 전에도 그 오큐파이드 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극점 사회는 혁명이라든지 어떤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진 사회의 그러한 이제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향후 10년을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그 언택트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잘 알지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023년 정도까지 각 회사들이나 국가가 그런 이제 제도들을 좀 도입을 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도입을 할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10년 이상 그것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지난 2년 사이에 나타났냐면, 코로나19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3.2% 정도가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 비율은 0.1%였는데, 네덜란드가 가장 이제 좀 재택근무 제도가 활성화돼서 13.1%였었는데, 2년 만에 미국이 재택근무 비율이 60% 정도 올라갔어요. 이제 팬데믹적 상황이 끝나면은 이 비율은 다시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2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택트적인 상황,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언택트와 그다음에 온라인이 합쳐진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택트적인 그런 상황을 교회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팬데믹 끝나면 교회 이제 바로 현장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다르게 되겠지만은, 온택트적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이것은 더 급격하게 고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요즘 한국교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유행하고, 교회들마다 이제 메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상현실에 진보된 어떤 메타버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제페토가 들어가서 특별히 자기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가상세계를 이제 즐기면서 주일학교를 해야 된다, 뭐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지금은요, 황소의 싸움에 개구리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직접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거대 자본이 이미 P2P 그 영역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를 완전히 상업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회사 같은데 이제 메타버스를 완전히 실현한 그런 상품을 팔아내고 있거든요. 완전한. 그런데 교회들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준에 있어서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드론 같은 경우가 한 예인데, 아이들 장난감 드론도 있지만 이제 폭탄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택배를 대신하는 드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세계는 이제 드론으로 택배가 가능해진 세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가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 이제 드론을 띄우면서 노는 장난감 정도의 그러한 개념을 아주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이미 완성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특별히 향후 10년간의 세계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경제가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는요, 어떤 면에서 분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분업화라는 것이 국가 간에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과 중국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세계화된 분업화의 그런 시장 속에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인구의 이동과 여행과 또 물류의 이동을 많이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요, 부품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은 나사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삼성의 이런 이제 칩들이 부족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엄청나게 이제 막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타겟책이 뭐냐면 그러한 국제적인 분업화를 디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다시 유행하는 말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러한 산업들을 해외로 우리가 이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최소한의 각각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 최소한의 그러한 제품들을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어나서 특별히 그것을 이제 고립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경향성을 더욱더 띠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쇼링은 아니더라도 니어쇼링까지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가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요구 사항입니다. 선진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이상한 것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의 영업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국의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삼성의 그런 어떤 영업 정보들을 이제 요구하도록 그리고 삼성도 결국 이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국가자본주의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다 고립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산업의 모든 그런 필요한 부품들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삼성 공장 세우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미 리쇼어링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또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향후 국가적인 과제고 한국도 그러한 그 과제를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변화의 그런 모습은 경제 활성화보다도 고용 활성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고용 활성화, 고용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은 기본소득의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왜 이제 필요하냐면 그것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4차 산업을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는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우게 되면은 100만 개 직업군, 그러니까 100만 개 일자리가 아니고 100만 개 직업군이 없어질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보고 있거든요.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특별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위협을 받게 되는데 전 세계의 판례와 그런 모든 것들을 AI가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그런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다든지 그렇게 한 100만 개군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1등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4차 산업혁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산업의 일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왔던 것은 뭐냐면 국가가 이제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구매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가 필연적으로 올 것인데 그 개념을 집어넣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도 한 10년쯤 전에 한 달에 3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실험해보고 선도적으로 실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았었는데 아직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가외소득을 가져다 줬냐면 여러분들이 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아봤잖아요. 거기에서 재난이라는 말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본소득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요. 기본소득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이해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홍보비가 필요할 텐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기본소득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하는 도중에 재난기본소득이 나와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예언가 아닌 예언가가 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계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선진국인가 아닌가 요즘 그런 논란이 뜨겁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G10의 국가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세계적인 기준으로 선진국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크라이테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경제 소득이 이제 높아야겠지요. 그건 한국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선진국의 자격이 이미 갖춰졌는데 교육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뜨겁고 대학생이 뭐 거의 다 대학생인 대학 졸업인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양성평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뒤처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적 상황에서 보건이 선진국을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로 이제 작용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여기에서 이제 성공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요소가 국제사회 기여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되어져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특별히 아직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의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하고 양성평등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건 뭐 어떤 점수화해서 60점 이상이면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그러한 5가지 요소들 중에서 2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2가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만 인정하는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선진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겠죠. 두 번째, 한국의 향후 10년 동안의 과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국이 축소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도에 신생아가 64만여 명, 64만 89명이니까 64만 명 출생을 했는데 그런데 2020년에 30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 인구가 이제 6.25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이제 출생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인구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로 들어선 이후에 최초로 인구가 감소한 원년이 2020년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그래서 그 감소의 폭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국가에 있어서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심각할 정도로 그러한 급속한 그러한 그 축소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했죠. 만약에 계속 썼더라면 2050년 이내 중국 인구가 7억으로 줄어들 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1가구 2자녀를 이제 허용을 했고요. 작년 5월 31일부로
이제 1가구 3자녀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를 막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그런 이제 급선무, 특별히 선진국 같은 게 이제 급선무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그 출생에 이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은 좀 감소되는 부분은 이민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또 이민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이민자에 대한 배타, 그리고 여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배타,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이 뚫고 나갈 그러한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팬데믹 이후뿐만 아니라 늘 있지만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죠. 분단 국가로서의,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러한 문제, 또 우리 한국에만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도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통 타임스라든지 이런데 이 한국의 경제 상황 얘기할 때 그냥 재벌이라고 영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벌의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는 증오사회라고 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 정치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그러니까는 그 재계와 노동계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여만 표 차이로 결정되어질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그냥 양극화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증오하는 증오사회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러운 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3국에 특별히 북유럽의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증오사회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서로 양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와 노사와 경제계가 노동계와 경제계가 타협하고 상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1970년대에 이미 대타협을 통해서 증오사회를 벗어났고, 그 결과로 이제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 증오사회가 아직도 증오사회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대타협은커녕 그런 그 사회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속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